우리가 몇 년 전 또는 몇 달 전만 하더라도 뭐 플렉스니 뭐 욜로니 하면서 소비 중심의 문화가 트렌드였잖아요. 근데 최근에는 경제 상황이 좀 어려워지다 보니까 절약을 중시하는 뭐 무소비 챌린지 아니면 좀 가성비를 따지는 뭐 듀프 소비 같은 것들이 유행을 한다고 해요.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네. 전문가의 소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선 저는 그 전에 좀 짚고 가야 되는 게 저희가 MZ세대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M세대와 G세대를 구분을 하지 않고 묶어서 얘기하는데 사실 전 세계 국가 중에서 이렇게 두 세대를 하나의 타겟으로 하는 나라가 거의 없습니다. 서양에서는 M세대와 G세대를 엄격히 구분하거든요. 1980년대 이후부터 1997년까지 태어난 세대가 M세대고요. 그 이후 세대가 Gen Z, G세대예요. 그 M세대는 디지털 유목민이에요.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넘어가는 과도기에 있었고, Gen Z는 명확히 얘기하면 디지털 네이티브, 디지털 원주민이죠. 태어날 때부터 아예 이 세상이 디지털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지금 가처분 소득도 달라요. 예를 들면 왜 예전에는 욜로가 유행했는데 욜로는 뭐냐면 You only live once라고 해서 너 인생 한 번만 살아. 불교에서는 맞지 않습니다. 저희는 계속 또 환생하기 때문에. 근데 한 번만 사는 인생이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 나 다 즐기고 갈래. 플렉스. 내가 갖고 있는 거 다 내가 좋아하는 걸 쓸래. 이렇게 하고 일종의 과소비 같은 걸 조장하는데 그럴 수 있는 세대가 바로 M세대죠. 이미 직장을 갖고 나에게 어느 정도 소득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무지출 챌린지나 듀프 소비는 또 뭐냐면 이거는 가품이 아니라 비슷한 고가의 화장품과 색깔이 유사한 가성비가 좋은 화장품을 쓴다던가 비슷한 성분인데 조금 더 저렴하게 파는 거를 구매하는 걸 듀프 소비라고 해요. 그럼 그런 것들은 누가 사느냐? 바로 갓 대학을 졸업한 사회 초년생이나 지금 대학생들이 사는 거죠.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이렇게 M과 세대와 G세대를 묶는 바람에 조금씩 그러니까 혼돈이 오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또 멀티 페르소나가 있어요. 내가 아끼는 것에는 돈을 안 쓰지만 내가 정말 좋아하는 것에는 아끼지 않는다. 상황과 맥락에 따라서 소비를 다르게 하기 때문에 혼재된 소비 패턴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 혼재된 소비 패턴이라고 말씀하시니까 약간 저는 지킬 하이드가 생각나요. 소비를 할 때, 나 아낄 때는 아끼지만 쓸 때는 확실히 쓴다. 이 두 가지 양면성이 존재하는 거잖아요. 네. 이게 나쁜 거는 굳이 아닌 것 같아요. 아니죠. 그렇죠? 네네네. 그래서 오히려 저는 유연성이라고 보거든요. 네네네. 이렇게 극단적인 소비 패턴이 나타나는 이 현상에 대해서 우리 스님께서는 어떻게 바라보시나요? 근데 그게 네. 소비 패턴이 극단적으로 나타난다라는 건 지금 현상을 얘기한 거잖아요. 근데 그 근원을 보면은 우리 모두에게 무언가를 자기로 삼고 싶어 하는 욕구가 있어요. 그거를 이 불경에서는 꾸밀 만자로 표현을 하거든요. 쉽게 제일 가까이 느낄 수 있는 게 머리예요, 머리 꾸미는 거. 저도 오늘 좀 신경 좀 썼거든요. 머리를 꾸민다는 것은 이것으로 하여금 내가 아름다운 존재가 되기를, 그렇게 비춰지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 욕구가 나쁜 거라고는 할 수는 없잖아요. 저는 소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음속에 어떠한 능력이 있는데 그것이 발현될 때 뭐 비싼 거를 아낌없이 산다거나 아니면 아주 유연하게 내가 정말 필요한 것을 구입한다거나 이런 두 가지 모습도 다 거기서 나오는 건데 그것 중에 가장 큰 게 뭐냐면 내가 아닌 거를 나로 삼는 우리는 습관이 있어요. 내가 아닌 것을 나로 삼는다. 네, 이거를 아주 제가 쉽게 풀어드리면 우리 밥상에 있는 음식 있잖아요. 그거는 내가 아니죠. 먹으면 내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불교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얘기해요. 남을 모아놓는다고 내가 되느냐는 거예요. 남은 모아놓으면 남이에요. 근데 그걸 여기다가 옮겨 놓았다고 해서 이게 내가 되느냐? 라고 부처님은 물어보시는 거예요. 내가 아닌 것들을 모아놓고 우리는 그걸 나로 삼는 아주 오랜 습관이 있다는 거예요. 그 내가 아닌 것들 중에 하나가 아까 말씀하신 제품이 될 수도 있고요. 그게 남들에게 과시하고 싶은 어떤 물건이 될 수도 있고요.
자동차가 될 수도 있고요. 그 원리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저희 스님들도 내가 아닌 거를 나로 삼는 게 이 승복이에요. 깎은 머리예요. 그거를 나로 삼고 그것이 나인 것처럼 가면이잖아요. 그거는. 그래서는 안 된다. 근데 저는 물건을 사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그건 역시 내가 아닌 것을 구입함으로 해서 내가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나의 만족을 위해서 무언가를 구입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똑같은 원리가 두 가지로 나타나는 거라고 생각해요. 어떤 분들은 비싼 거를 많이 사야 내가 아름답게 보인다. 더 훌륭한 내가 된다. 또 어떤 분들은 아니다. 실용적인 게 더 중요하다. 라고 생각하는 그냥 두 가지의 갈래가 있을 뿐이지 그 둘 다가 아름답고 현명하고 멋진 나를 만들기 위한 똑같은 욕구에서 비롯됐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거는 나쁜 게 아니다. 근데 그 보기 중에 나를 멋지게 만들 수 있는 보기 중에 소비만이 있겠느냐라고 저는 강의를 하는 거죠. 그것도 그 중에 하나지만 그것만이 있지는 않다. 그래서 그렇지 않은 누구에게나 갖추어져 있는 본래 불변의 아름다움을 설명하신 분이 저는 부처님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큰 스님께서는 매일매일 저희한테 법문을 해주시고 새벽에 인사를 드리고 항상 헤어졌어요. 밤새 법문을 해주셨는데 단 하루도 안 빠지고 스님 이제 쉬겠습니다. 스님 안녕히 주무십시오 하고 인사를 드리잖아요. 그러면 항상 안아주셨어요. 제자 11명을 다 안아주셨어요. 한 명 한 명 다. 그리고 항상 하시는 말씀이 고맙다. 사랑한다. 이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저는 몰랐어요. 뭐가 그렇게 고마우시지? 뭐가 그렇게 맨날 저렇게 어떻게 하루도 안 빼고 말씀하시지? 근데 그게 뭐냐면 아름다워질 수 있는 내가 아름답다라고 느끼지 못하는 부분을 당신은 보고 계셨던 것 같아요. 저는 그거를 세상에 알려주고 싶어요. 그래서 내가 분명히 이미 충만한 존재고 나는 부족함이 없는 보이지 않는 정신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나서 물건 사도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모르는 상태에서 사면 그때부터 이제 혼란이 시작되고요. 아무리 구입해도 또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리 내가 합리적으로 선택해서 구입을 한다고 해도 이 부족한 내가 채워지는 날은 영원히 없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 근본적인 얘기가 이미 부처님께서 저희에게 해주신 제일 소중한 유산이 아닐까 생각해요. 그래서 그 두 가지 모습이 나타나는 것은 원래 우리에게 갖추어져 있는 내가 아닌 것을 가져다가 아름다운 나를 만들고 싶어하는 본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신의 욕구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을 만한 것은 부처님 가르침에 있다라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뭐라고 제가 피드백을 드려야 될지 진짜 오늘 진행 너무 어렵습니다. 아, 그래? 그냥 답변 속에 제가 녹아 들어가서 생각이 안 나요. 어떤 질문을 해야 될지. 네. 왜 내가 아닌 것을 나로 생각한다. 그게 많은 사람들이 특히 명품을 구매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명품을 삼으로써 인해서 나의 가치가 마치 명품의 가치처럼 된 것 같다라고 우리가 흔히 설명을 많이 하잖아요. 그 말씀이 같은 맥락의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네. 요즘 뭐 저소비 트렌드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명품 시장의 판매율이 역대 최고라고 합니다. 이 현상은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글쎄요. 우선은 이제 명품 소비가 특히 그 동아시아권에서 엄청나죠. 중국이 가장 높고 얼마 전에는 한국이 일본을 앞질렀더라고요. 이 명품 소비가 과연 이게 사회적으로 건전한 소비 방식인가에 대해서는 누구나 의문을 갖게 되실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그런 거를 비판하기 이전에 조금 이해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어떤 현상이든지 비판 이전에 그것이 왜 일어났는지를 이해하면 좀 더 색다른 시각으로 분석할 수 있는데 우선 기본적으로 우리가 소비를 볼 때 동양과 서양을 많이 나누거든요. 제가 글로벌 광고라는 과목을 강의할 때도 이 동양 같은 경우는 우리 금 교수님 전문 분야이기도 하지만 저희가 쌀을 주식으로 했기 때문에 단위 면적당 나오는 그 공식의 양이 많았죠. 반대로 또 노동력이 많이 투입이 돼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모내기를 하려면 품앗이를 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막 저희 뒷집에 살던 둘째가
시집을 간다 그랬는데 벌써 갔는지 안 갔는지 굉장히 궁금해요. 왜냐하면 내일 당장 모내기를 해야 되는데. 그리고 앞에 집에 있는 막내가 충분히 커서 일손을 도울 수 있는지도 궁금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거죠. 그런데 우리 서양은 굉장히 개인주의적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고 내가 다른 사람의 중요한 존재가 아닌 철저한 개인주의거든요. 그러나 한국은 동양 사회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어떤 평가를 받고 또 다른 사람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가 중요해요. 그래서 저희가 명절에 가면 어른들이 물어보시잖아요. 취직은 했니? 취직했다 그러면 결혼은 언제 하니? 했다 그러면 첫째는 언제 낳니? 둘째는 언제 낳니? 다시 첫째는 공부 잘하니? 이 질문이 반복돼서 왜 그런 일을 하냐면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관심을 둘 수밖에 없는 사회적, 역사적 배경이 있었고 또 저희는 다 머리 색깔도 같고 피부 색깔도 같고 이 같은 피부색과 머리색을 가진 상황에서 나를 드러내는 게 굉장히 어렵잖아요. 서양에서는 피부색도 다르고 머리색도 다르고 어떤 사람은 곱슬머리고 어떤 사람은 빨간머리고 그러니까 자신이 태어난 태생 자체로 살아도 다른 사람보다 다른 내가 되는데 우리는 너무나 비슷한 상황 속에서 나를 드러낼 수밖에 없는 것이 명품이라고 하고 그리고 이것은 좀 슬픈 얘기인데 생물학적으로 연구 결과에 의하면 한국인들이 행복을 느끼는 역치가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 많은 것들이 충족돼야 비로소 느끼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든지 열심히 하잖아요. 공부도 열심히 하고 강의도 열심히 하시고 또 돈도 열심히 벌고 왜 그럴 수밖에 없냐면 생물학적으로 조금 열심히 살 수밖에 없는 유전자예요. 그래서 그런 맥락을 이해를 하시면 명품 소비가 꼭 나쁘다라기보다는 그런 소비 패턴을 조금 과하게 하는 것들을 좀 지향하는 방법을 좀 생각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 설명을 들으니까 단지 명품 소비가 1등이다라고 하는 그 현상이 아니라 네. 그 이면의 why라고 하는 그 의문에 어느 정도 답변이 되는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우리 스님께서는 이 한국인들의 명품 사랑이라는 현상을 어떻게 보시나요? 멋진 내가 되고 싶은 거예요. 그게 어떤 면이든지. 그래서 왜 남자분들도 자동차 막 좋아하잖아요. 여성분들이 명품 좋아하듯이 남자도 사실 좋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기준이, 이 차의 가치는 옆 사람과 비교됐을 때 나에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농담으로 제가 무인도에서 명품백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 상당히 많은 부분이 어떤 공동체, 사회 속에서의 가치라는 거죠. 비교했을 때의 가치. 그래서 저는 교수님 말씀에 정말 맞네라고 생각한 게 그 만족, 행복의 역치가 너무 높다라고 하는 게 웬만해서는 행복을 못 느낀다는 거잖아요. 반대로 얘기하면 그만큼 부유하고 저는 유복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행복을 못 느낀다는 게. 저는 밥 굶은 적 되게 많아요. 처음 출가해서. 정말로 쌀이 없어서 밥을 굶었어요. 근데 그때 저희 큰 스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무섭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때인데 무섭죠. 근데 이 자존심 있잖아요. 그 개똥이라고 하면 안 되죠. 죄송합니다. 똥 같은 자존심. 이것도 안 되나요? 괜찮아요? 그 자존심 때문에 괜찮습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뭐라고 하시냐면 한 번만 굶어 죽자 그러시더라고요. 먹고 살기 위해서 비굴해지는 마음 한 번만 무시하고 우리 이대로 한 번만 떠나자고. 우리 환생한다는 거 믿지 않아? 네, 믿습니다. 근데 왜 비굴해져? 살려고? 우리가 영원하다라는 이 가르침을 모든 불자들은 다 상식으로 알고 있잖아요. 알고만 있지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믿으면 이 세상의 문화는 달라질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그게 뭐 다 죽어라 이 소리가 아니라 이번 생에 못하면 다음 생에 하지 뭐. 그게 저한테 이 출가 생활을 끌고 오는 견인했던 굉장히 큰 동력이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장가는 다음 생에 가지 뭐. 돈을 벌고 싶으면 돈은 다음 생에 벌지 뭐. 이게 포기라고 하는 단어일 수도 있지만 저는 포기할 수 있는 마음이 저는 행복과 동의어라고 생각해요. 더 노력하고 더 얻어야지 행복해질 거라는 공식을 우리는 오래전부터 교육받았지만 사실은 우리가 느끼는 행복은요,
작은 데서 느끼거든요. 그리고 생각보다 슬픔은 큰 일에서 느껴요. 그래서 나 슬픈 일 떠올리면 큰 사건들이 많아요. 저는 그래요. 그리고 행복한 일 그러면 작은 사건들이 많아요. 그래서 행복한 일을 떠올리면 저는 어떤 장면이 떠오르냐면 산에 살 때 눈이 엄청나게 많이 내렸는데 강원도 산골에 살 때 제가 대학 때 방학을 맞아서 간 거예요. 그랬더니 저희 큰 스님께서 두부 전골을 해주셨어요. 정말 가난할 때예요, 그때. 근데 눈이 하얗게 내리는데 부엌도 바깥에 있어요. 방 안에 있는 게 아니고. 옛날 집이죠. 거기서 두부 전골을 해서 당신이 그걸 들고 왔는데 누군가가 문을 열어줘야 되는데 제가 문을 열어드렸거든요. 그랬더니 그 하얀 설원이죠. 그 산속에 해발 700고지에 그 두부도 하얀색, 눈도 하얀색. 근데 그 김이 올라오는데 큰 스님이 안 보여요. 그걸 들고 밖에 서 계시는데 제가 문을 탁 열었던 그 순간 저는 그게 죽을 때까지 잊혀지지 않는 행복이에요. 거기서 과연 명품이 뭐가 있을까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명품을 사서 기뻐진다라고 생각하는 그 공식, 무언가를 구입하고 소비해야 행복해진다는 공식에 생각보다 많이 세뇌당한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거기서 오는 행복도 있거든요. 근데 그 행복을 지나치게 과장해서 부풀려서 느끼고 있지는 않을까? 그게 아닌 다른 행복도 있다는 것은 들어본 적이 없는 것은 아닐까? 그래서 저는 이 소비라고 하는 것에서 오는 행복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지 않은 소비는 무엇일까? 그렇지 않은 행복은 무엇일까?에 대한 것도 저는 우리 스님네들이 꼭 알려주셔야 될 것 같아요. 소비하지 않기 때문에 행복한 게 아니거든요. 전혀 다른 맥락에서의 행복이 우리에게 참 많은 이 주위에 많이 있는데도 말씀하신 그 행복의 역치가 너무 높아서 사람들이 그걸 발견하지 못한다고 생각해요. 그거를 볼 수 있게 해주는 거, 그게 저는 저희 스님들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명품도 역시 나를 행복하게 만들고 아름다운 나를 만들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다라고 저는 뭐 나쁘다 좋다를 떠나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하나만 선택지가 있으면 불안한데 두 개가 있으면 둘 중에 하나면 되겠지. 근데 또 세 개가 되면 사람들은 선택하지 않았던 후에까지 계산해서 그 선택에 대한 가치를 여기거든요. 그러니까 선택지가 많다고 해서 행복해지지는 않아요. 그래서 두 개로 나누다 보니까 사람들이 세상을 행과 불행으로 보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저는 불교에서 좋은 게 뭐냐면 행과 불행도 있지만 그 중간에 불행하지도 행복하지도 않은 공간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공간이 생각보다 차지하는 곳이 많아요. 우리가 하루를 살다 보면 어느 날은 행복으로 시작했지만 불행으로 끝나는 순간 사이에 분명히 불행과 행복이 아닌 순간이 있는데 그 공간마저도 행복함으로 채워야지만 내가 행복하다라고 느끼려는 사회적인 프레셔, 사회적에서 그렇고 내 스스로도 가장 중요한 게 스님이 말씀하신 SNS에서 이 친구는 여행을 갔는데 이 친구는 좋은 옷을 입었는데 나만 빼고 모든 사람이 행복한 것 같아. 그래서 사실은 그 SNS의 발달로 인해서 한국인의 그 행복에 대한 역시가 더 올라간 거죠. 맞네요. 그러다 보면 저도 좀 추천해 드리고 싶은 게 디지털 디톡스라 그래서 조금은 그런 전자기기를 멀리 하시고 행이냐 불행이냐를 꼭 이분법적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그 중간 어디쯤에서도 내가 고요하게 살 수 있는 공간을 찾으면 사치스러운 물건을 사서 내 부족함을 채우려는 그 방어 기제는 좀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네, 정확한 말씀인 것 같아요. 저도 그래서 아무 일도 없는 시간이 얼마나 행복한지 느껴봐야 된다. 그 고요한 순간이. 네. 그래서 저는 그게 왜 이렇게 압력이 많아지면은 터지는 곳이 생기잖아요. 그쵸. 저는 그 터져 나가는 게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보는데 그게 요즘 한창 유행하는 명상, 참선, 그리고 이 불교의 어떤 정적인 이미지를 많은 사람들이 경험하고 싶어 하는 게 바로 그 방증 같아요. 네. 그래서 얼만큼 많이 눌려 있느냐에 따라서 또 그만큼 수요도 늘어나잖아요. 이럴 때일수록 저는 부처님 가르침이 더 빛이 날 거라고 생각해요. 네. 교수님 말씀 들으니까 정말 그 행과 불행을 이분법적으로 나누는 그런 교육도 우리 정말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두 분의 말씀을 들어보니 오늘 분명 주제는 소비인데 그 소비와 매우 밀접하게 닿아 있는 게 행복이라는 감정인 것 같아요.
행복해지기 위한 다양한 수단 중에서 소비가 있고 특히 그 명품 소비가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데 그 이유는 다른 사람들과 비교를 했을 때 그 명품이 빛나고 내가 비교 우위에 있어서 행복감을 느낀다. 이 고리, 왜 비교해서 우위감을 느껴야지만 행복할 수 있을까요? 비교했을 때 행복을 느끼는 것도 역시 우리 마음의 법칙에 그대로 들어가 있는 현상이에요. 그게 나쁘다 좋다라고 자꾸 얘기할 게 아니고, 근데 우리는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분법적으로 또 그것도 심지어는 윤리적인 가치까지도 거기다가 두잖아요. 근데 그러지 말고 이 불교라는 것은 모든 현상을 아우르는, 제가 무대와 같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왜 비교했을 때 우리는 행복이 느껴지고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불행이 느껴지느냐? 이유는요, 결론을 말씀드리면 무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라는 것은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라는 것이 딱 고정돼 있어서 이것이 나야 라고 할 수 있다면 문제가 전혀 없어요. 그런데 이 나는요, 어떤 것과 비교했을 때 내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해진 내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나보다 키가 큰 사람과 만나면 난 작은 사람이 되고, 작은 사람 앞에 서면 큰 사람이 되잖아요. 그러면 나는 큰 사람인가요? 작은 사람인가요? 얘기할 수 없잖아요. 이게 불교에서 얘기하는 무아의 너무너무 쉬운, 현실적인, 지금 당장에 확인할 수 있는 저는 증명 같아요. 무아를 막 어렵게 얘기하거나 오래 수행하면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모든 존재가 무아의 법칙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명품도 사려고 하고요. 있기 때문에 학벌도 얻으려고 하고요. 비교도 하고요. 난 스스로 불행하다고 생각도 하는 거죠. 이거는 무아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해요. 비교할 수밖에 없는, 비교해야만 나라는 것의 정체성을 내가 확인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무아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무아라는 것을 공부해서 얻게 되는, 또는 이 세속의 삶과 떨어져야지 이루게 되는 어떤 결과물로 이 불교라는 프레임을 만드는 게 많은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모든 이들이 무아예요. 우리는 정해져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사실은 영원한 행복을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아니면 언제나 누군가에게 비교당해서 불행한 내가 왜 안 만들어지겠어요. 그래서 농담으로 저희 큰 스님 그러셨어요. 상담을 할 때 나 잘났다고 하는 사람들 있어요. 그 사람들은 심리학적으로 보면은 분명히 무언가 자기의 피해의식이 있는 거잖아요. 결핍이 있는 분들이 있죠. 결핍이 네. 있죠. 그래서 난 엄청 잘난 사람이야 라고 하는 사람은 제가 손을 안 대도 그 고집을 꺾기가 되게 쉽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걔보다 잘난 놈을 옆에다 데려다 놓으면 돼. 이게 비교하는 거. 거기서 바로 무릎을 꿇어요. 그런데 더 큰 병은요, 나는 못났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나는 부족한 사람이고 나는 못났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을 데려다 놔도 난 그래도 저 사람보다 더 불행해. 이건 약이 없다 그러시는 거예요. 이게 사회적인 문제로 지금 대두되는 거 아닐까요? 외로움이라든가 피해의식이라든가 공황장애라든가, 심지어는 그게 정말 사회적으로 문제가 될 만큼 그런 극단적인 결정을 하시는 분이 생길 정도의 어떤 병이 과연 나 잘났어예요? 아니면 나 못났어예요? 나 못났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세상에서는 비교를 통해서 누군가를 더 비참하고 초라한 존재로 만드는, 제가 볼 땐 부작용이 훨씬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비교하는 모습 자체는 우리에게 갖추어져 있는 능력이지만 그 능력을 상당히 아픈 쪽으로 쓰고 있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게 저는 뭐 명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남들과 비교해서, SNS에서 비교해서 스스로를 정의하는 것, 불행이다, 행복이다 정의하는 근본적인 원인, 무아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근데 우리가 명품이라고 하면 영어로 럭셔리 아이템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제가 그냥 영어 원어에서 느껴지는 럭셔리 아이템, 그 다음에 이제 번역된 명품, 이 두 단어 사이에서 느낌의 차이는 좀 큰 것 같아요. 왜 이게 명품으로 번역이 됐을까요? 그 번역을 제가 안 해서 잘 모르겠는데 저도 그 말씀에 동의를 해요. 럭셔리는 영어 사전을 찾아보면은 사치품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 말로 사치품이라고 번역을 안 하고 이제 명품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그 이름 명자지 않습니까? 그게 이름명, 아주 값진 이름난, 그리고 장인의 손길로 만들어진 이런 긍정적인 이름으로 번역이 됐다라는 거에서 더 우리나라 사람들의 이
한국인들의 명품 사랑에 큰 요인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많이 했어요. 근데요, 이 명품이라고 하는 게 제가 이 명품 좋아하는 분들을 많이 만나보는데요. 처음에는 그 브랜드 자체가 명품이었대요.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뭐 수많은 브랜드 저보다 더 잘 아시잖아요. 그 브랜드의 그 로고가 박혀 있는 제품을 구입했다는 것만으로도 처음엔 행복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너도 나도 갖고 있더라는 거죠. 이게 그 역치 아니겠습니까? 행복감의 역치. 그러다 보니까 난 이 브랜드 말고는 이 브랜드 가지고는 만족할 수 없어. 그러니까 그 뒤에 나온 게 한정판이래요. 그 브랜드 내에 한정판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한정판도 죄다 갖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이 뭐냐면 이제 장인 넘버가 들어간다네요. 그래서 이것은 이태리에 있는 어떤 분의 장인 번호가 찍혀 있는 그분의 손으로 만든 핸드메이드. 이게 한정판을 뛰어넘는 가치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죄다 갖고 있더래요. 그래서 더 이상 어떤 나는 이제 사람들과의 차별점을 가져야 하나. 콜라보레이션이 또 있다면서요. 저희보다 더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디자이너와 이런 분들의 콜라보레이션이 있대요. 그거야말로 극치의 명품이다 해서 그거를 또 구입하고요. 그 다음에 또 있대요. 그게 뭐냐면 유명인이 구입했던 물건을 내가 산대요, 다시. 이건 누가 쓰던 가방이야 라는 의미까지도 들어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위대한 능력이 있어요. 우리 인간에게는. 저 사람 나 좋아하는 사람, 저 사람은 나 맨날 때렸으니까 내가 싫어하는 사람, 이 정도의 의미인데 우리는 보이지 않는 의미를 더하는 능력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건 위대한 능력 아닌가요? 근데 그 위대한 능력을 만족하지 못할 길에다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에서 우리 욕심이라는 말 있잖아요. 부처님께서 욕심을 버려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알고 계시지만 불경에는 욕심을 버리라는 표현은 안 나와요. 그게 아니고 우리 정신에 욕심이라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욕심이라는 능력을 이룰 수 없는 쪽으로 쓰면 부처님께서 말리세요. 그게 바로 불교에서 욕심을 부리지 말아라 라는 표현이 거기서 비롯됐다고 저는 생각해요. 가장 큰 게 뭐냐면 무언가를 가질 수 있다라는 생각. 가지면 행복해질 거라는 생각. 거기에 욕심이라는 마음을 쓰면 부처님 말리실 거예요. 너 그거 해도 만족하지 못해. 그거 해도 너 영원히 행복할 수는 없어. 그런데 반대로 욕심을 다른 쪽으로도 쓴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부처님께서는 생사로부터의 해탈, 모든 번뇌로부터의 해탈을 향한 욕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가하신 거예요. 욕심이 있어서 출가하셨고 욕심이 있어서 명품 가방을 사는 거예요. 이 욕심이란 능력 자체는 똑같다는 거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랑 다 같은 맥락이에요. 우리의 정신의 능력에는 부정적인 것이 하나도 없어요. 다 아름답고 위대한 능력인데 이거를 이룰 수 있는 쪽으로 쓰느냐 없는 쪽으로 쓰느냐, 내가 불행해지는 쪽으로 쓰느냐 행복해지는 쪽으로 쓰느냐, 거기에 달려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욕심을 버리라는 말을 제 강연 때 하지 않습니다. 그게 아니라 나의 욕구, 무언가를 하고자 하는 마음의 욕구를 정말 크고 공공의 것으로 활용하자. 저는 최고의 욕심쟁이는 수행자들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모든 세상을 위한 욕심을 내는 분들. 그래서 이 욕구라고 하는 것을 부정적으로 보지 않았으면 하는 게 이 불교에 대한 시선을 제가 바꿔드리고 싶은 한 가지 챕터입니다. 욕심을 바른 방향으로 써서 많이 부려라. 맞습니다. 그게 오히려 불교의 진정한 욕심에 대한, 소유에 대한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거 제가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네. 뭐냐면 이 부처님 제자 중에 눈이 먼 분이 있어요. 혹시 아세요? 눈이 안 보이는 분, 아나율 존자라고 계세요. 근데 이 아나율 존자가 왜 눈이 안 보이시게 됐냐면 부처님 법문하실 때 졸았대요. 그러니까 물어보세요. 너 왜 출가했느냐라고 물어보시니까 생서로부터 모든 번뇌로부터 해탈하기 위해 출가했습니다. 너 지금 그게 그 해탈을 위한 모습이냐? 크게 놀란 거죠. 아나율 존자께서. 그래서 부처님 저는 오늘부터 자지 않겠습니다 라고 한 거예요. 그러더니 부처님께서 그러지 말아라.
육신은 음식을 밥으로 삼듯이 눈은 잠을 밥으로 삼는 것이다. 넌 잠을 자야 한다. 라고 했는데 끝까지 고집을 부리다가 결국 실명을 하세요. 그런데 이제 그것도 다 의미가 있는 이야기지만 그 뒤에 더 기막힌 일화가 나오는 게 이분이 바늘에다가 실을 껴야 되는데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걸 혼자 하시다가 안 되니까 주변에 요청을 하세요. 누가 나의 바늘에 실을 끼워줄 분이 계십니까? 라고 요청을 했는데 어떤 분이 오셔서 끼워주세요. 누가 오셨을까요? 부처님이 와서 끼워주세요. 그때 이 아나율 존자 깜짝 놀랍니다. 그러면서 무슨 대사를 거기서 하시냐면 경에 그대로 나와요. 부처님께서는 모든 복덕을 다 갖추신 분인데 무슨 복이 더 모자라서 이렇게 또 복을 지으려고 하십니까?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때 부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열애의 복을 짓고자 하는 욕구, 원이죠, 원. 거긴 끝이 없다고. 저는 그 말씀에 정말 무릎을 탁 쳤어요. 아, 욕심은 버릴 것이 아니구나. 끝이 없다 그러셨어요. 열애의 모든 중생을 이롭게 하려는 이 욕망은 끝이 없다. 그게 저는 이 불자들이 꼭 마음속에 지니고 더 큰 아름다운 욕심을 부렸으면 하는 제 마음입니다. 제가 부석사의 근일 스님을 큰 스승님으로 모시고 있는데요. 스님께서 저한테 예전에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대욕은 무욕이야. 오늘 스님 답변 들으시니까 그 큰 스님의 그 말씀이 참 오버랩. 네, 감사합니다. 제가 조금 첨언을 하면 사실 우리가 왜 명품을 꼭 이렇게 눈에 보이는 핸드백, 시계에만 국한하느냐도 좀 문제인 것 같아요. 왜냐면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나는 퍼스트 클래스나 비즈니스 클래스를 타. 왜냐면 나는 그만큼 열심히 일했고 가치가 있는 사람이야. 그리고 나는 커피를 먹을 때 정말 비싼 커피만 먹어. 그거는 남들에게 보여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심리학자들은 그거를 뭐 내적 동기, 외적 동기, 뭐 인트린직 모티베이션, 익스트린직 하는데요. 그러니까 명품을 소비하는 데는 이렇게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가시적인 소비도 있지만 사실은 자기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높이기 위해서 소비하는 경우도 있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하고 싶은, 또 불교에서 말씀하시는 원이라 그러죠. 내가 이거를 하고 싶어서 내가 선택한 이 승려의 길을 꼭 하고 싶어서 욕심을 부리는 것.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내가 하는 사업을 좀 더 잘하기 위해서 비즈니스 클래스를 타고 가면서 좀 더 편안히 가서 내가 고용하고 있는 500명의 직원들이 더 잘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도 사실은 그분에게는 럭셔리거든요. 그러니까 명품에 대한 정의 자체도 조금은 좀 달라져야지 명품을 소비하면서 느끼는 사람들의 심리 활동을 조금 더 심리 상태를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현대 소비자들을 우리는 액티브 미닝 메이커, 적극적으로 의미를 부여하는 사람이라고 보거든요. 어떻게 사람들을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이 제품을 어떻게 명명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에 대한 인식이 달라져서 스님의 통찰처럼 이거를 사치품이나 고가품으로 안 하고 명품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진입장벽을 낮췄구나 라는 그런 인사이트를 오늘 또 얻어가는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이런 질문 드렸잖아요. 나는 이것만은 돈을 아끼지 않는다. 플렉스 아이템이 뭐냐 물었는데 제가 봤을 때 스님 같으신 경우는 차에는 아끼지 말으셔야 될 것 같아요. 너무나 이렇게 주옥 같은 법문을 하시러 전국 방방곡곡을 다니시잖아요. 그러면 그 안전을 위해서라도 차만큼은 정말로 가장 튼튼한 차, 고가의 차를 타셔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은 정말 감사한 말씀이에요. 그런데요, 그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저희 스님들의 이야기예요, 이거는. 저희 큰 스님께서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오늘 교수님 말씀하신 것도 제가 들으면서 너무 정말 재밌다, 정말 좋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배움은 즐거워요. 배움은 즐거움입니다. 불교를 배우는 것도 즐거워요.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즐겁냐면요, 나 불교 이렇게 20년, 30년 배운 사람이야를 자랑할 만큼 즐거워요. 그런 분 많아요, 그죠? 그래서 심지어는 남의 얘기를 듣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배움은 즐거움이에요. 그런데 배움과 하나가 되는 것은 상당히 아파요. 그리고 저는 그 배움과 하나가 되려는 노력을 제 나름대로 해오면서 거기서 느껴지는 감정을 노골적이고 아주 유치한 단어로 표현하잖아요. 억울함이라고 생각해요. 왜 나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왜 남들은 다 저렇게 살고 저렇게 행복해 보이는데 왜 나만 산속에서 이러고 앉아 있어야 되는데? 나도 비싼 옷 입고 싶어. 나도 비싸고 좋은 옷, 명품 브랜드 입고 싶어. 근데 옷도 반팔도 없고 막 더워 죽겠는데 가서 양삼 입고 아이 이렇게 생각했어요. 배움과 하나가 되는 거는 생각보다 억울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여기서 하나를 더 배워요, 스님들은. 이게 뭐냐면요. 내가 아는 것, 그리고 내가 느끼고 체득한 것, 요 두 가지를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세 번째가 뭐냐면 이것을 알리는 것. 이건 전혀 다른 공부예요.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알려준다는 건요, 전혀 다른 배움이 필요하더라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저는 아무렇지 않다고 해도 비싼 차를 타고 스님이 다니면 오해를 하게 마련이에요. 저는 정말 절에서 열심히 공부하시는 불자께서 운영하시는 집이라서 들어갔다가 나왔는데 갈비집이에요. 그럼 그때부터 보만 스님 갈비 좋아한다고 소문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스님들은 경전 뿐만 아니라 계율에 대한 것도 배우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스님 개인적인 어떠한 원리 원칙이기도 하겠지만 저희 스님들의 모습을 보고 스님을 평가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저희의 진심, 저희의 사유, 깨달음을 알 수가 없어요. 그건 눈에 보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어떤 것을 평가할 때 가장 쉽게 평가하는 게 말과 행동 아니겠습니까? 언행으로서 평가를 하잖아요. 근데 스님의 언행이 위의를 잃어버린다면 그거는 남들에게 이 가르침을 전하겠다는 마음이 없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그 말이 신경 쓰여서 조심하는 게 아니라 행여나 내가 했던 행동 때문에, 내가 했던 말 때문에 이 가르침의 무게가 가벼워지면 어떡하지? 저는 그게 정말 살얼음판을 걷는 것처럼 저에겐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등에서 식은땀이 날 정도로 제가 밖을 다니거나 식당을 들어가거나 할 때 저와 같이 다니시는 우리 불자분들은 다 느끼세요. 제가 얼마나 조심스러워 하는지 느껴요. 그래서 그 말씀은 정말 감사하지만 그럼요, 그렇게 해도 됩니다 라고 제가 얘기하고 싶진 않아요. 근데 교수님, 저는 소비자 입장에서 이 명품 브랜드 회사들이 정말로 얄미워요. 네, 맞아요. 아니, 왜냐면 아까 스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명품 자체만으로도 비싼데 거기에 한정판을 만들고 시리얼 넘버를 막 만들어서 가격을 더 인상시키잖아요. 그리고 그냥 일반 명품일지라도 1년에 여러 번 가격을 인상시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런 이 가격 인상 소식이 발표되고 나면 그 다음날 백화점에는 오픈런이 발생을 하고 정말로 너무 얄미운 거 같아요. 이 상도를 벗어나는 거 아닌가요? 네, 말씀하신 대로 요즘 명품 브랜드가 좀 과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1년에 몇 번씩 올려요. 특히 명품 브랜드 C사 같은 경우는 오늘 산 핸드백 가격이 제일 싸다라는 말이 있는데 그러면 한 3달 뒤에 사면 나 뭔가 손해보는 게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죠. 이것을 행동심리학자들이 정의하기를 손실 회피에 대해서 좀 우리가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요. 이익이 되는 것, 미래의 이익이 되는 것보다 미래에 이런 손실을 가져온다라는 것에 더 거부 반응을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3만 원을 벌었어, 30만 원을 벌었어 보다는 지금 안 사면 나는 30만 원을 손해봐. 지금 사지 않으면 나는 100만 원을 손해봐. 그게 더 크게 느껴져요. 그런 것을 악이용하는 거죠. 그리고 또 희소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 브랜드는 소수의 사람만이, 특권층만이 쓸 수 있는 브랜드라고 생각을 해서 만드는 경향도 있고요. 이 기업들은 교묘하게 사람들의 심리를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사지 않으면 사실은 가격 인상이요. 살짝 흘려요. SA라고 그래서 세일즈 어시스턴트들이 이미 알고 있으면서 고객님 한 달쯤 뒤에
가격이 인상될 것 같아요 라고 VIP 멤버들한테 살짝 흘리시죠. 그러면 아 그래요? 지금 사야지. 그럼 저는 30만 원, 50만 원을 버는 거네요. 그러니까 그들의 고도화된 전략이죠. 그렇죠. 자기의 고객을 챙겨주는 게 아니라 그쵸. 자기의 실적을 높이기 위한 그렇죠. 고도의 네. 전략이네요. 이번에 안 사면 못 산다는 말 있잖아요. 네. 그게 굉장히 조급한 것 같아요, 저희들이. 네, 맞습니다. 조급해요. 그리고 조급하면 항상 하려고 하는 마음이 앞서기 때문에 못 보는 것들이 생기거든요. 그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아나율 존자의 이야기예요. 나 수행 열심히 할 거예요. 그러면 눈을, 시력을 잃게 됐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 저희 절에 불이 난 적이 있었어요. 창고 하나가 불에 탔는데 누전 때문에 탔어요. 근데 그때 소방차가 9대인가 오고 경찰 분들도 막 오시고 해서 새벽 3시인가 다 이제 화재가 이제 진압이 되고 이제 소방관 분들, 경찰관 분들이 돌아가고 나서 제가 큰 스님과 어른 스님들 앞에서 스님 정말 죄송합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면 제가 관리자잖아요. 제가 관리를 못해서 소중한 도량의 재산이 불탔습니다. 죄송합니다. 근데 뭐라고 하시냐면 큰 스님께서 야 보만아, 잘 되는 집은 불이 나도 잘 되려고 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무도 심각하지 않으셨어요. 저만 심각했어요. 그리고 정말로 그 불탄 자리에 저희 도각사 카페가 만들어졌고요. 그 자리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셔서 행복한 기억을 담아가시는지 몰라요. 거기에 불타기 전에 그 창고가 있었다면 그런 일은 없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명품이라는 것도 가격을 올리니까 사야지가 아니라 나 저거 없어도 아니면 아, 나 이번에 못 사서 놓쳤어 라고 해도 아니야, 더 좋은 일이 있으려고 그러겠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우리는 그 미래와 미래를 바라보지 못하고 지금에 굉장히 조급해하는 거예요. 지금 안 사면 큰일 날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이 마음 있죠. 이 마음이 근본적으로는 우리가 인생에 한 번뿐이다. 이걸 불교 용어로 단멸상이라고 해요. 끊어져서 사라져버린다는 생각. 이 단멸상이 우리에게 상식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이번이 끝이다. 그런데 부처님께서 만약에 정말 윤회가 있습니까? 이번 생이 끝 아닙니까? 라는 질문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정말 만약에 이번 생이 끝이라면 모두가 악행을 하고 살아도 된다고 하셨어요. 가서 은행을 털어야죠. 이번 생이 끝인데. 뺏어와야죠. 과연 우리가 이번 생이 끝이라고 믿고 살면서도 그렇게 악행하는 것을 합리화시킬 수 있을까요? 못한다는 거예요. 그거는 저 밑바닥엔 사실 저는 알고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영원한 존재라는 거를 설명할 수는 없지만 모두 저 밑바닥에서 심적으로 느끼고 있기 때문에 더 선행을 하려고 하고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배려하려고 하는 이런 아름다운 문화가 인류들이 모두 지향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명품도 가격 올린다고 해도 너무 오픈런 안 하셨으면 좋겠는 게 교수님 말씀처럼 할인하는 날처럼 올 거라고 생각해요. 그때 가서 사도 되잖아요. 네네. 너무 조급하게 지금 안 하면 큰일 날 것처럼 생각하는 마음 있죠. 그래서 빨리 하고 뭔가 결과를 빨리 보려고 하는 이 조급함, 이것도 소비의 한 몫이라고 맞아요. 생각합니다. 저희가 볼 때 그 이론적으로 미래의 행복을 지금의 행복으로 착각하는 성향이 많은 분들이 명품 소비를 많이 합니다. 저희는 이제 소비자들을 이렇게 구분을 짓는데 지금 이 순간 나를 보지 않고 3개월 뒤, 5년 뒤까지 걱정을 미리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불합리한 소비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두 분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 소비라는 것이 결코 단순한 행동이 아니에요. 단순히 돈을 쓰는 게 아니라 그 안에는 복잡한 어떤 심리적인 요인이 섞여 있는 것 같거든요. 사회적 배제감을 느꼈을 때 신기한 일은 의인화된 브랜드를 의인화되지 않는 브랜드보다 더 많이 소비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충동에 눈이 가려서 보지 못하는 게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느껴지긴 하지만 있는 것은 아니다. 온 세상은 무소유예요. 있다고 할 바가 없어요. 느껴지긴 하지만 존재는 아니다. 내가 왜 이거를 갖고 싶어 하는지 알고 구매한다면 그게 뭐가 됐든지 간에 현명한 소비가 되지 않을까